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셨죠, 다들? 네. 반갑습니다. 네. 9월 6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월의 첫 번째 국물 없는 그러네요. 기자회. 예, 네. 그렇습니다. 벌써 9월이네요.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 남았습니다. 네. 네. 3분기 석 달씩 묶어서 4분기로 보면은 마지막 분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었고 또 정기국회 시작됐고 또 이번 분기에 차기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고 아주 정말 슈퍼 분기입니다. 네, 지금 슈퍼 분기. 3분기네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4분기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더욱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서 여러분께 좋은 방송 들려드리고 그리고 후원도 세게 받고 매출도 크게 올리고 네네. 아니 서로 이렇게 뭔가 좀 이게 돌아가는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느 일방에 이렇게 희생하면 안 됩니다. 음. 네,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김용민닷컴의 매출도 올리고 우리 남현지 씨 월급도 올라가고 네, 퇴근 시간도 좀 더 앞당겨지고 아, 이거 밴 중에 가장 밝게 웃으시네요. 아 그래요. 월급 얘기에. 자, 진짜 크게 웃으시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아마 우리가 열심히 방송하고 광고하면은 여기 있는 게 다 먹는 걸로 바뀌겠죠. 아, 오늘 그렇죠. 비누를 네. 먹을 수는 없고 아,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코로나는 무슨 놈의 코로나야. 어? 사실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는 없는데 땀 풀어도 먹는 게 광고인데 못 먹으니까 더 열받아. 아, 그렇죠. 차라리 네, 안 이게 먹는 게 낫지. 낫습니다. 네, 차라리 네. 이게 나아요. 지금 안 못 먹는 게 먹으면. 나아요. 야, 옛날에 곱창찌개 먹던 그런 아, 생각도 나고 말이죠. 회를 먹었던 네네. 그런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거의 있죠. 추억이 됐습니다. 네. 네.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네. 디아페비누입니다. 디아페비누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음.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및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거기에 제주도산 마유 오일, 말에서 얻은 기름입니다. 말에서 얻은 기름. 그 기름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도 정말 탁월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한 6주 동안 네네.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피부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군대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숙성을 시켜서 훈련소 제대할 때 이제 숙성을 끝내는 네네. 6주 코스. 옛날 얘기네 보니까. 그쵸. 요즘에는 뭐 3주더라고 3주. 3주예요? 네? 3주야? 예, 훈련소가 들어가면 3주야. 일단 2주 자가격리하고 응. 그다음에 이제 뭐 한 달 정도 아닌가요? 바뀌었나요, 그것도? 모르겠어 나도. 하여튼 뭐 예전에는 우리 저 방위들은 4주고 현역은 6주였죠. 6주였는데 네. 예,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 어른들 우리보다도 윗세대 형님들은 군대 현역이 36개월이었어요. 아이고. 북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북한은 10년입니다. 10년. 그렇죠. 예. 자 그래요. 6주 동안 숙성을 시킵니다. 요즘 저 군대 훈련소 기간보다도 더 길게 숙성을 시켜서 피부에 더욱 좋습니다. 요즘처럼 낮과 밤의 온도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는 아이들, 환절기 가려움이 심해지는 부모님께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또 왜요? 못 봤어요? 그 밈? 밈? 아니 뭐 열심히 뭔 얘기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슬쩍 여기를 손으로 터치를 합니다. 아이고. 네. 네, 그래요. 아, 그래? 못 봤어? 나 못 봤는데. 거기를 만졌어요. 아, 간지러우셨나 보네. 간지러운 것 같아. 네. 뚱뚱한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거든. 어. 그러니까 쩍벌도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 간지나면 진짜 못 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디아페비누를 우리 윤석열 후보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네. 뭐 습관을 고칠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원인 그렇지. 제거가 딱 되면 디아페빈으로. 그렇지. 그 쩍벌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쩍벌도 안 하고 거기 가려움도 해소할 수 있는 디아페비누 추천합니다. 디아페비누를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저렴한 데다가 디아페비누 하나만 구입하셔도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아하. 그동안 효과가 궁금하긴 한데 배송비 부담에 장바구니에만 넣었던 분들 네네. 이번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바구니에만 그동안 쭉 넣어왔던 분들 어느 순간 갑자기 클릭하지 않았는데도 배송이 된다. 결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결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조만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압수수색 들어오게.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구입을 해보시고 써보시고 이게 한 번만 구입하고 많은 분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머리를 이걸로 감아요. 샴푸 필요 없어. 이거면 돼. 아, 윤기가 발도 씻고 머리도 감고 이런 비누가 있었나요? 아니, 과거에? 실제로 여기서 감았을 때 얼굴이 그렇게 뽀얗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요. 게다가 이제 추석맞이 추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2박스를 구매할 때 저기 이제 한 박스야. 네네. 2박스를 구매하면은 비누 1개, 그 앞에 보이는 낱개 있죠? 낱개 1개를 추가로 드리고 3박스를 구매하면은 저 낱개 비누 2개 더 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요즘에 김용민닷컴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9월에도 김용민닷컴 전 상품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7월에 이어서 8월에 이어서 9월까지 9월까지. 네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특히 한가위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배송의 계절이죠 진짜. 그 배송비에 쓸 돈을 더 좋은 상품 구매하시는데 쓰셔서 추석을 좀 아름답고 윤택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2021년 추석을 위해 힘들지만 함께하는 한가위 특가 이벤트도 오픈했습니다. 김용민닷컴의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게다가 배송비까지 완전 무료인 파격적 쇼핑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디아페비누였습니다. 우리 저 성렬이 형, 네네. 성렬이 형이 쩍벌인데다가 이게 또 슬쩍 여기 또 만진 거를 여성 검사도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 검사도 봤어요. 예. 어디서요? 하여튼 전해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성렬이 형 디아페비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합니다. 아니 대선 출마하시는 분이 어디 가서 그렇게 인터뷰하다가 갑자기 그런 좀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 만정이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만정이 떨어져요. 남현지 씨 만정이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쩍벌남 그것만 해도 벌써 이렇게 신뢰도가 한 5% 떨어지잖아요. 남현준 씨도 조만간 구속되겠군요. 그래요.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우리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렇게 한 명씩 예, 한 명씩.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래요. 디아페비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자, 오늘 국물 없는 기자회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버스가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진동 기자. 예. 이진동 기자의 인생이 참 아주 기구합니다. 우선 한국일보로부터 시작을 했죠. 기자 생활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로 이제 갔단 말이죠. 이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기자로서 꽃을 피우다가 뭔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미투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굉장히 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는데 그 미투 건을 최초로 폭로한 데가 다른 매체도 아니고 미디어오늘도 아니고 월간조선인 거 알았어요? 아 월간조선. 월간조선에서 네, 깠어 맞습니다. 이진동 네, 기자 맞아요. 거. 네. 월간조선의 당시 편집 책임자는 문갑식 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네. 문갑식하고 이진동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봐. 그랬던 아니, 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의 한 패밀리인데 미디어 그룹 한 패밀리인데 거기서 동료 기자를 씹을 수가 있나 게 치명적인데 게다가 뭐 미투 어쨌든 이제 사건은 무혐의 결정이 났죠. 무혐의 병원에서. 결정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활동할 수가 있었던 거지. 하여튼 좀 기구한 삶이었고 그래서 조선일보를 나와가지고 뉴스버스라는 매체를 창간을 했는데 근데 저는 참 모르겠어요. 이진동 기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도 폭로하는데 기여를 했었고 취재력은 뭐 일단 기자 개인의 성향이라든가 어떤 매체에 몸담았는지와는 상관없이 비슷한 어떤 취재를 했던 그런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사 보도를 주로 했던 그런 기자들이 이진동 기자는 다들 일단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삼성 엑스파일, 안기부 엑스파일이라고도 하고 그거를 최초 보도했던 기자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최순실 그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었던 그 보도를 의상실 보도. 네, 가장 먼저 했던 기자로 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삼성 엑스파일에 물론 그거 약간 틀어서 보도를 했죠. 안기부 엑스파일로. 근데 어찌됐든 그때 당시 굉장히 취재하기 어려웠던 엑스파일을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진동 기자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단타적인 어떤 그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사는 아니었고 굉장히 좀 호흡이 긴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를 많이 주로 썼던 그런 이거 뭐 기자였죠. 실력 있는 기자네. 뭐 취재력은 빼어나고 특히 이제 여권 쪽의 인프라가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한나라든 새누리당 주로 이제 계열의. 보수 쪽 네. 이런 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거까지 나갔었죠.
출마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한나라당 모르겠는데 후보로 나갔었어요. 그때 네. 나갔는데 중요한 거는 후보가 되지 못했어요. 경선에서 미끄러졌어. 네, 미끄러져가지고 박종진하고 많이 비슷하네.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마 그때 선거에 나갔을 안산으로 텐데 나갔었다. 안산. 네, 선거에 나갔을 텐데 그때 친박연대한테 떨어진 걸로. 네. 네. 이진동 기자가 친박연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산 한나라당으로 쪽에 나갔는데 네. 그때 경선이 붙었는데 네. 경선의 상대방이 제가 알기로 그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였고 당시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2008년. 네, 2008년. 근데 친박연대 사람하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선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선거에 나갔는데 친박연대 쪽에. 그러니까 이진동 씨가 2008년 18대 총선에 나갔는데 네네네. 안산시 상록구 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이 돼서 나갔는데 네. 본선에서 친박연대 후보한테 졌다. 네, 그런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근데 거- 재밌는 그런 게 걸 거예요. 그 뒤에 다시 조선일보로 살짝 들어옵니다. 그렇지. 그리고 박근혜를 날려버렸죠. 네. 그리고 그래요. 친박연대 네. 사실상 정신적 지주인 박근혜를 되게 인생이 되게 참 네, 이래요. 다이내믹해요. 네. 네. 고향은 또 광주예요. 그것도 참 특이하고 돌아와서 이제 조선일보에 복직을 했고 TV조선이 개국했을 때는 또 각종 탐사보도 관련한 네. 부서의 장이었고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폭로에 앞장섰고 2018년에 미투 바람 때 휘말려 가지고 고초를 겪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네네. 복직 투쟁을 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5월에 뉴스버스라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를 창간했는데 뉴스버스가 BUS가 아닙니다. 유니버스 할 때 네네. 버스 VERSE 예. 이거 버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뉴스버스 하니까. 뉴스바스라고 했었어요. 네. 예. 이게 한국 사람들이 뉴스버스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뉴스버스로. 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뭐 기사를 보면은 대개는 이제 여권 인사들 저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그 멤버 중에 전혁수 기자 네네네. 이 양반이 미디어스 출신이더만요. 맞아요. 그 아, 전혁수 거기가 기자가 미디어스에 있었던 전혁수 기자. 예. 그래요? 예. 나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서울경제TV 갔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여기저기 뉴스버스에 많이 다닌 합류했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몰라요 그때? 전혁수? 저는 저가 미디어스 나오고 음. 한참 뒤에 전혁수 기자는 들어갔죠. 그래요. 네. 뭐 하여간 좀 진보적인 색채였는데 나중에 뭐 진보에 대해서 실망해가지고 보수적으로 좀 노선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도는 전혁수 기자입니다. 뭐 이게 보수적으로 동료-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그렇지. 네. 그러니까 진보에 대한 좀 환멸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얘기 아, 들어보니까. 동명이인이 아니었구나. 그래요. 아마도 이제 기존에 이제 진보 세력이라고 불리는 그 집단 또 그 인사들 보면은 굉장히 좀 동경했다가 나중에 이것들은 다 위선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주변에서 또 그렇게 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해서 보수적으로 좀 자신의 생각을 바꾼 게 아닌가 하는 그러면서 또 기자로서 반드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라는 의지에 불타는 인물이 이진동 기자가 아니라 전혁수 기자. 전혁수 기자가 지금 이진동 기자와 함께 뉴스버스에 있습니다. 근데 전혁수 기자가 진보 쪽에 실망한 게 어떤 포인트에서 실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상근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마 김용희 PD도 마찬가지일걸요? 취재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서 진짜 만만치 않게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이쪽에 있는 그거랑 실제로 접하면서 이렇게 평가하는 내가 바라보는 이게 갭이 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에서도. 근데 전혁수 기자하고는 달리 나야말로 정말 유감없이 많이 봤지. 근데 난 개별을 비난하지 이 진보 집단 자체를 완전히 나쁜 새끼들이다. 그래서 위선자다 이렇게 보진 않아.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환멸을 느껴서 A 진보 진영 이렇게 떠나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고 김용 PD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진영 자체의 어떤 그런 뭐 건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지켜야 한다면서 개인의 어떤 그런 비판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고 전혁수 아니더라고요. 기자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런 거야. 이게 좀 보수로 이제 갈아타야 할 상황에 왔어. 어찌됐든. 근데 이제 명분을 찾자니 딱히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위선자들, 이 쓰레기들 하면서 갈아타는 게 아닐까. 우리 장기표 형님. 장기표 형. 네. 아니 그 형님이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고 맞아요. 네, 뭐 대선 주자로 또 위원장이던데? 나왔어요 또. 대선 주자로 지금 또 나서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지역구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예. 김해을인가? 김해 뭐 그쪽이 무슨 위원장이더라고요. 그 지역위원장이야 지난번 총선 출마도 했었고. 아니 웃기잖아 이 양반이. 저기 이제 김낙중 씨하고 같이
간첩단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분인데 아니 그 보수의 총본산인 국민의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이거 보면은 결국에는 나에게 실리를 주는 곳 거기를 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딱히 명분이 없으니까 진보들은 다 쓰레기다, 위선자다, 그리고 앞뒤가 다른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민중당이 참 이 보수의 일종의 인력 풀이 돼버렸네요. 우리 이재호 형도 그렇고 김문수 형도 그렇고 한때 저 보수 갔다 돌아온 이우재 형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예전에 저도 우리 문수영 얘기 들어보니까 92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14대 총선이었나? 그때 이제 민중당이 한 곳도 당선되지 못하니까 이 시발 이런 걸 뭐하러 하냐고 하면서 이제 뛰쳐나갔다는. 시발이는 제가 그냥 넣은 거고 실제 시발이란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뭐 얼마 안 있다가 신한국당 들어가고 민자당이었구나. 민자당 들어가고 그래도 나중에 재호 형도 거기 들어가고 네. 그렇게 된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저기 전혁수 기자하고 친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김웅 의원도 친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재일, 김수민 뭐 이런 분들하고도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친할 수 있죠. 뭐 하여튼 파쓰레기는 아닐 거 아니야 최소한 파쓰레기는 아닐 거 아니야. 그냥 뭐 생각이 다른 분들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진동 기자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해봤습니다. 네네.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 형님? 관련해서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뉴스버스와 오늘 한겨레가 고발장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고발장 내용에 보면은 뉴스타파 기자하고 MBC 기자 PD 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김웅 의원은 뭐 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의혹을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김웅 의원의 해명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자를 향해서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고발을 사주를 했다. 그러면 일단 언론 노조라든가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언론 시민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언론중재법 가지고 기자협회라든가 언론현업단체들, 현업 언론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예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사주를 하도록 했다라는 의혹이 만약에 불거졌다. 이거는 빨리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그럼 하고 그래야지. 축구를 해도 만만찮을 판에 언론 노조가 오늘 논평을 냈더라고요. 뭐라고?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론중재법에 있으면서 그때 언론중재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어요. 언론 자유를 자유가 어떠니 운운하면서. 뭐 이러면서 네네. 그랬던 당사자가 지금 이런 의혹에 휘말렸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명하라 이런 논평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주목했던 곳은 사실 언론 노조도 왜 주말 동안 가만히 있지 제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케이 네. 이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고 근데 한국 기자협회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민단체들이 이거 가만히 있어요. 저는 왜 가만히 있을까? 이게 혹시 뉴스버스에서 보도를 해서 그런가? 이제 오늘 한겨레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시민단체들 반응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기자협회는 저는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자협회가 이런 사안을 가지고 세게 논평을 내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좀 경험을 상대적으로 덜 해봐가지고 물론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는 매우 강하게 기자협회가 성명을 내야 하는 그런 사안인데 아직까지 이 국문음 기자회를 방송하고 있는 이 월요일까지 공식적인 논평이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진보적 흔히 말해서 굉장히 현업 파트에서 진보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언론인들이 이 사안 자체가 언론인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거 이 사안 자체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포인트가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언론중재법 이거 통과시켰으면은 이런 보도가 못 나간다고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다.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직 이분들이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로지 이분들은
이 뇌구조 한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언론중재법 이거밖에 지금 이 사안은 그렇게 바라볼 사안이 아닌데 여전히 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적힐해가지고 고발장을 실제로 사주했는지 지금 뭐 정황상 뉴스버스라다가 한겨레가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은 매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분노를 해야지 왜 엉뚱한 데다 분노를 하고 있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꼭 하나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정치인 쪽에 초점을 어른들이 맞추지 않습니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김웅 의원하고 네. 손준성 검사랑 이런 고발장을 사주했다는 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 게 2020년 4월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 1면에 기사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실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면 기준으로 하는 얘기고요.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공개한 게 새벽 3시예요. 포털에 전송이 돼요. 정확하게 오전 3시 4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3시에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억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이 새벽 시간대 기습적으로 올렸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주목도가 떨어질 때 올렸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좀 오해하지 마시는 게 3시에 올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 신문, 조간 신문 같은 경우 아침 배달판에 실리는 신문이 네. 그때 전부 다 싹 올라와요. 3시에. 그래서 3시에 올린다고 해서 야음을 틈타고 아예 그거 아니에요.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주목도가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왜냐면은 신문에 네. 실리는 거니까. 이 몇 명 안 봐도 이게 베스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베스트가 거의 대부분이 새벽 한 3, 4시에 올리는 기사들이 더 많아요. 네. 그 기사가 2020년 4월 3일 조선일보에 실리는데 어떤 기사냐? 제목이 친여 브로커 따옴표 윤석열 부셔봅시다. 9일 뒤 MBC 검언유착 보도 이 기사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제보자 X 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지모 씨가 사기 전과범에 뭐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일부 친여 정치인 열린민주당 뭐 최강욱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흔히 말해서 뭔가를 공모했다는 그런 식으로 이게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네. 제가 이걸 왜 주목을 하냐면은 이 타임라인을 보면은요 이때 조선일보 기사를 계기로 프레임이 약간 바뀝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조선일보가 2020년 4월 3일 보도하기 전에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게 어떠냐면 2020년 2월 그러니까 4월 3일 2달 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모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이게 2020년 2월 달에 뉴스타파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달 뒤인 3월에 의정부지검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장모 최 씨를 기소를 해요. 그리고 3월 말에 MBC가 흔히 말하는 채널A 기자 이동재 전 기자가 연루됐던 검언유착. 검언 유착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지. 거의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밀릴 대로 밀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 총선 상황인데. 앞두고 있었고 네. 그런데 4월 3일 자 조선일보는 아까 얘기한 그 기사를 터뜨려요. 그리고 그날 김웅 의원 당시에는 후보였지만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하고 손중성 검사가 여러 가지 이 막 고발장을 왔다 갔다 텔레그램으로 얘기하고 이 기사도 링크해서 보내요.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 그리고 조선일보가 4월 3일 보도를 계기로 흔히 말하는 검언유착이 굉장히 그때 프레임이 강했는데 네. 조선일보가 권언유착 프레임을 제기합니다. 이 그렇지. 4월 3일을 계기로 맞아. 오히려 MBC와 MBC와 정권 그리고 이 제보자를 비롯한 친여 정치인이 뭔가 공모를 해가지고 권언유착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제기를 하거든요. 그게 2020년 4월 3일이에요. 근데 이 고발장에서 이 맥락에서 조선일보 보도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과연 이게 오비일학이고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개연성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2020년 4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저는 굉장히 심상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시점에 우연히 나온 보도일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가 우연히 나올 리가 없지. 그건 틀림없이 검찰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썼을 거예요. 그렇지. 제보자 X를 그렇게 불편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 점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제보자 X는 한마디로 검찰 내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주식에 대해서는 또 주가 조작 이런 기업의 그 범죄 있죠. 검사를 사실상 도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래서 검찰에 협조를 했어요. 서울 남부지검에 한 2년 정도 맞습니다. 출근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 상당수를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시키고 또 이제 환수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당이득을. 네. 근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분인데 이분한테는 이제 억울하게 말하자면 엮인 문제에 대해서 좀 해소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해놓고는 이행하지 않았던 거죠.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검찰 안티가 된 거지. 그렇죠. 검찰 내부의 그 문제나 생리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 검찰로서는 자기들의 안티, 위협적인 안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그냥 계속 검찰 비난하는 그런 나부랭이가 아니라 컨텐츠를 갖고 있는 이런 저항자가 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야. 특히 이제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해서 어떻게든 이 제보자 X를 죽였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무렵에 주진우 기자도 제보자 X를 무지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고. 그럼요. 그래서 또 제보자 X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예전에 시사인이 창간할 때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줬던 인물이기도 한데 뭐 죽음을 낸다든지 2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리고 중요한 또 정보를 시사인에게 줘서 그래서 특종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마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야. 주진우한테 배신을 당했다는 거지. 이분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늘 SNS에 쓴 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조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무렵에 제보자 X를 죽이자라고 했을 때 죽이자는 그렇게 나왔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제보자 X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검사들은 주가 조작, 기업 범죄 등 사건의 수사를 파헤쳐주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해주겠다 또는 가석방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 저는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와 증권범죄 합수단에 2년 6개월 동안 출퇴근하면서 수십 명의 주가 조작, 기업 범죄 사범을 구속, 불구속 기소하게 됐고 수백억의 주가 조작 부당이득금을 벌금으로 추징해서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거기에 이 제보자 X가 처음 나왔어요.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자신이 검사 대신 수사했던 거 묶여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성 때문에 검사 대신 취조를 했던 그 일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그분이 바로 이 제보자 X예요. 그분이 제가 이 글을 올린 것을 리트윗을 했는데 거기 댓글을 다셨어요. 제보자 X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막아보려고 제가 2002년 경험했던 BBK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했고 그 내용을 주진우에게 건넸습니다. 근데 주진우 그놈은 그 내용을 검찰에 주고 대신 윤석열이 수사하던 신정아 사건을 받아서 특종을 하지요. 실제 신정아 사건을 윤석열이 수사를 했어요. 2007년 많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던 기자들을 돕고자 시사인 창간 당시 개인으로는 가장 많은 2억 원을 투자해서 주요 주주가 됐기에 기억납니다. 국민TV 할 때 들었었어요. 시사인 창간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제보자 X라고.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2013년쯤 알게 됐는데 만났다고는 하는데 부페에서 만나가지고 먹는 데 신경 써서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이분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 뒤로는 뭐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시사인 창간 특종을 이명박 BBK 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진우는 저를 검찰에 넘겨주고 신정아 사건을 받아서 특종을 한 것입니다. 저를 검찰에 넘겨줬다? 이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이 했던 당시의 신정아 사건은 오히려 당시 이명박의 BBK 실체를 덮는데 일조한 상황이 됐습니다. 라고 했었고요. 윤석열, 한동훈과 주진우가 밀착이 돼서 지낸 지는 2003년부터 2004년. 검찰 권력과 친하게 지내면 손쉽게 특종을 할 수 있지요. 그 달콤함을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주진우는 검찰이 오래전부터 키워온 검찰 빨대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보자 X가. 제 의견이 아니라 제보자 X 얘기인데
지금 뭐 제가 작년부터 쭉 얘기했던 검찰과의 유착설에 대해서 윤석열 패밀리 설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걸 눈치고 넘기는 거는 양심적으로 이거는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용서받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답변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눈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은 제보자 X는 죽일 놈이 됐었어요. 죽일 놈이 됐었고 검찰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주진우 기자도 같이 공격을 했었고 그거를 제보자 X에 대한 어떤 그거를 공론화한 게 바로 조선일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러니까 2020년 조선일보가 4월 바로 3일자 그랬던 이 거죠. 보도예요. 조선일보하고 한 팀이 된 거야 그때는. 근데 마침 그날 뉴스포스하고 한겨레가 고발장 공개한 거 이번에 보면 그날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가 이런저런 그 뉴스타파하고 MBC 기자 PD 뭐 고발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이런 여러 자료들을 왔다 갔다 주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4월 3일 참 묘한 날이죠. 묘한 날이야. 예, 이게 모든 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거는 저는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한투불님 제가 그동안 투차 얘기했던 건데 낙검수 멤버 같은 낙검수 멤버였는데 주 기자와 따로 좀 만나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만나서 어떻게 흉금을 터놓고 과거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고 어깨 동무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럼 됩니까? 그럼 되나요? 그럼 끝나나요? 이런 좀 하나만 한 말씀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촛불 시민 앞에서 윤석열 패밀리였는지 아니었는지 그걸 밝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건 공개적으로 밝힐 일이고 제가 따로 만나서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지금 분쟁이 붙었습니까? 개인 간 갈등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윤석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 자기가 이제 사실 검찰총장일 때 또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 할 때 그 다 모든 언론이 다 윤석열 편이었지. 그렇죠.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당내에서도 자기 캠프 말고는 다 적이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고발 사주설 불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증거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히 치명적인 셀프 빅녀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한겨레하고 뉴스포스가 옛다 증거하고 게다가 오늘 메시지 중에 뭐 정치 검사들의 공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게 사실 저 예전에 이회창 씨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나왔을 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얘기는 법관으로서 할 얘기지 정치인이 돼서 표를 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 그래 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었겠지. 그렇게 해서 아들 군대에서 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법정이 아니라 법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그랬느냐 혹은 불법이냐 이것만 따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윤석열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와 봐라. 증거를 가져와 봐야 이 유문죄를 다툴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증거를 없앴겠지. 증거를 감출 수 있게 만들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언어가 아니야 이거는. 셀프 빅녀십니다. 그 범죄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너 이거 했지. 너 이 범죄를 저질렀지 하면은 증거 가져와 봐요. 이러면 거의 뭐 100% 범죄자라는 거야. 통상은 펄쩍 뛰고 내가 그럴 리가 있냐고 난 안 그런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 있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미 이거는 반은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100% 범인이라고 또 여기게 되는 것이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가 시선 집중에 출연했잖아요. 네. 그래서 김웅 의원한테 처음에 딱 전화했을 때 김웅 의원의 반응을 전혁수 기자가 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당황한 어떤 계속 해명이 왔다 갔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손 검사 이름 얘기하면서 아이 그 둘이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뭐 최강욱 의원 부분만 본인이 고발장을 썼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다가 처음에 전화 걸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던 그 태도 저도 이제 선배들한테 전화치레라든가 이걸 할 때 뭔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을 때 당사자가 대비하기 전에 빠르게 전화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해요 진짜 대비가 안 돼 있으면. 대비가 돼 있으면 굉장히 답변을 해명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요. 대부분 취재원들이. 저는 그때 좀 재밌다라고 왜냐면 같은 기자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김웅 의원이 진짜 뭔가 당황한 것 같다. 그 당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